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 색채 디자인 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조금만 힘을 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색채 디자인 제작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색채 디자인 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와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을 배운 걸 가지고 어디에 써먹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각각 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미용, 패션 또 그 외에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이제 우리가 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분야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이런 어떤 그 분야마다의 특징들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첫 번째 이 디자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좀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그 규칙, 이걸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출제되지는 않을 건데, 일단 뭐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서 교재에도 넣고, 또 문제도 이제 뭐 전혀 안 나온다 할 수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채 품질 관리, 이게 표준입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혀보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도 뭐 엄청 쉽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어려운 것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내시고요. 조금만 더 가시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성실과 인내,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하는 것,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디자인, 우리 앞에서 우리 디자인 배웠었어요. 그죠?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었죠. 디자인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스타일을 보기 좋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 아니라고 이제 아시죠? 어디 가서 디자인 그러는데 뭔가 그림을 그리고 뭐 스타일 만들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디자인이라는 의미는 계획하다, 설계하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디자인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무엇을 행복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뭐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죠. 불안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감정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그 디자인과 함께 그럼 그 디자인의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쵸,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인간. 자, 근데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살긴 사는데 뭐라고요? 생존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게 뭐예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지구라는, 이 지구의 공간. 그죠? 이 지구는 자연이죠? 이 자연의 공간. 바로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네, 요 다이어그램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디자인이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다? 인간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인간과 사회, 자, 인간은 함께 살아갈 때, 자,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네, 소통이 문제입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 친구와 친구, 부모와 자식, 상사와 뭐 직장 동료, 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때 어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소통 여러분 만만해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냥 막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통은 기술이에요. 기술. 배우고 익히고 숙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쓴 나는 왜 불안한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광고해서 죄송해요. 책이 너무 안 팔려요, 지금. 출판사에도 미안하고 또 선생님도 이게 참 힘들게 쓴 건데 뭐 책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이 책에는 참 좋은 여러분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할 많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예요?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소통.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네, 인간은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는가.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소통만 잘하면 되는가요? 아니죠. 자, 이 소통은 우리 인간의 감정의 문제고요.
일단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몸을 갖고 있다 그랬었죠. 몸과 뇌와 마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어져 있고 그게 하나인데 그래서 몸이 어때야 돼? 일단은 건강하려면 편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몸으로 다 하는 건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사용합니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죠. 물론 원숭이 같이 뭐 이런 애들이 아주 원초적인 그런 도구를 쓰지만 우리는 되게 어때요? 복잡하고 막 뭐 지구에서 달로 막 로켓도 쏘고 하는 이러한 고차원, 그러니까 진짜 바늘에서부터 우주선까지 많은 그런 도구요 다 그런 무엇을 자연으로부터 대부분 도구는 어디서 얻어요? 다 자연으로부터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디에서 존재한다고요? 자연의 어떠한 곳에 존재합니까? 그렇죠. 공간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그러면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가장 큰 세 가지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소통을 뭐한다? 디자인한다.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디자인한다. 자,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디자인하는 거고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디자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디자인의 이렇게 구분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디자인이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도구를 디자인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환경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써서 크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 뭐 하는 거야? 소통 디자인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시각 디자인이 뭐야? 그랬더니 눈으로 뭔가 보기 좋게 만드는, 물론 보기 좋게 만드는 신미성은 디자인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지만 조건이지만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기 좋다라는 것은 어떤 게 보기 좋은 거냐 이거죠. 정해져 있습니까? 선생님 잘생겼어 안 잘생겼어요? 아직도 말을 안 하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못생겼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처음 봤을 때의 못생김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신미성이라는 것은 되게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지금 정도인데도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러면은 시각 디자인 그러면 어떤 직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을 디자인하는 그 분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 선생님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로 대답해요. 저는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료 분야에서 어떤 일? 저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아요. 저는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시각 디자인에서 어떤? 저는 강의를 합니다.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시각 디자인에서 어떤 저 컬러 관련한 일을 합니다. 시각 디자인에서 저 영상 관련한 일을 합니다. 시각 디자인 저는 인쇄 쪽에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은 어떤 특정한 직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뭐예요? 분야의 분야. 그 분야 안에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디자인을 하나의 미술의 학부 안에 넣었다가 지금은 디자인 학부로 가고 예전에는 시각 디자인과라는 하나 과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는. 근데 이제 이 시각 디자인 분야 안에서 뭐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캐릭터 디자인과 뭐 이러면서 쭉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런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컬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물론 다 쓰긴 쓰지만 컬러도 하나의 소통의 수단이다라는 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시각 디자인 안에 포함된다. 컬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디자인이 뭐니?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시각 디자인 학생들도 제가 물어보면 눈으로 보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뭐 하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경찰이 교통 관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경찰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항상 뭔가를 공부를 할 때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공부는 어떤 걸 하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림 그리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물론 하다가 깨닫고 알아도 괜찮긴 하지만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하는 것이 뭐가 좋아져요? 효율과 효과, 돈도 덜 쓰고
들쓴 만큼 효과도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알겠죠? 그래서 필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실기를 보기 위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짜증나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또 시각 디자인을 분류를 하는데요. 일단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어디에서 선생님 시각 디자인 뭐 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소통을 디자인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소통 전문가예요. 그림 그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불안한가라는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리학자도 아니고 뭐 철학자도 아니고 뭐 신경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네가 뭔데 이런 걸 써? 이럴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 시각 디자인, 소통, 인간들이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근데 그 소통하는 방법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컬러로도 할 수 있고, 뭐,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그 소통 관련해서, 인문학 강의 하시는 많은 좋으신 우리 오은영 박사님도 계시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뭐, 어린아이들과 또는 부부와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인 거지 그 원리는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품 디자인은 뭐야? 그러면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바늘부터 우주선까지 모든 분야의 그 도구를 디자인하는 거야. 왜? 보다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즉 인간들 행복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간 디자인은 뭘까? 인간은 어떻다요?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인간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조작되어집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말을 뭐 나쁘게 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영향으로 인간은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요. 잘생겼어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잘생긴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못생겼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갖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그 정체성, 나의 그 마음의 근육 이런 것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공간이에요. 공간 알겠죠? 환경 그러면 친구들 사이의 환경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인간이 있는 공간을 이야기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대표적으로 실내, 실외 이렇게 물론 더 방법 있지만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평면에다가 구현을 하는 디자인을 2차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디자인은 입체 평면인데 입체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디자인을 얘기하거나 또는 입체적인 형태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차는 공간이죠. 어떤 공간 안에 그 공간 안에서의 디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 대표는 2차 디자인이고요. 제품 디자인의 대표는 3차 디자인이고요. 공간 디자인의 대표는 4차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3차에도 시각이 있느냐? 평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시각 디자인이 아닙니다. 시각 디자인은 뭐예요? 소통이에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는 거 되게 중요해. 그게 핵심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티셔츠가 있습니다. 티셔츠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디자인입니까? 어떤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제품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 티셔츠에다가 조용우 선생의 얼굴을 받고 컬러리스트는 역시 조선생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담았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제품 디자인이지만 시각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시각 디자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심볼, 그렇죠? 마크나 로고 같은 거, 타이포그래피, 문자를 통해서 하는 모든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은 뭐 말 그대로 사진, 그림 같은 그림 관련한 그런 디자인, 리플릿 그러면은 전단지 이런 거죠. 편집 디자인은 이제 우리 인쇄 매체 관련해서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고 뭐 일러스트라든가 포장지 이런 것들이 다 평면상에서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디자인이죠. 자, 그런데 포장지와 패키지 디자인. 자, 여러분 포장지라는 것과 패키지 디자인은 같은 포장지를 쓰지만 목표가 달라요. 얘는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입체로 보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는 완전한 입체는 아니고 준입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준입체. 여기도 뭐요? 준공간. 야, 엄밀히 따져서 입체는 아닌데 그래, 입체라고 해줄게, 이런 거예요. 아셨죠? 그런 개념이에요. 사인 디자인, 그럼 뭐예요? 이게 사인해주는 디자인 아니죠? 뭡니까? 현수막이나 간판 디자인을 이야기합니다. 간판도 입체적인 그 형태의 이미지를 갖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CIP라는 것은 기업의 아이덴티티, 기업 이미지를 통합화한다라고 해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CIP는 왜 입체입니까? 그러면 CIP는 뭐예요? 요런 것들의 모든 디자인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다양한 이 2차 디자인의 평면적인 요소들을 다 모아서 기본 형태와 응용 형태를 만들어서 이 회사는 이 심볼, 이 캐릭터, 이 전용 색상, 이런 다양한 것들을 모아서 함께 쓰기 때문에 입체인데, 무슨 입체? 준입체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POP는 뭐예요? 구매 시점 광고라고 하죠. 내가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있는 모든 평면적 광고들, 거기에 붙여 있는 포스터, 명함, 현수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POP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제품 가격표도 뭐예요? POP라고 했어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 같이 하는, 구매 시점에 하는 모든 광고를 POP. 이것도 준입체. 그 다음 디스플레이 디자인. 그럼 뭐예요? 디스플레이 디자인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전시 관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전시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전시 그러면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전시는 큰 개념이고, 이 디스플레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 백화점의 쇼윈도 있죠. 백화점 쇼윈도라든가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라든가 이런 것들, 부스, 그러니까 전시관의 부스, 이런 것들 관련한 디자인이에요.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시 디자인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왜 얘를 3차 입체로도 가느냐?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디스플레이는, 전시는 공간 개념이기도 하지만 뭘 목적으로 합니까? 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보를 전달하면 그건 시각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가고, 아셨죠? 여기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4차 디자인은 공간 개념입니다. 평면상에서 공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TV나 CF 또는 무대, 영상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4차 디자인이죠. 왜? TV 안에 보면 그 안에 그 공간 안에서 장면이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무대 디자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대 디자인도 선생님 이거 무대 디자인은 이거 공간 디자인 아닌가요? 무대 디자인도 어떠한 목표, 정보를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대 디자인이나 또 영상 디자인 관련한 TV나 CF들을 우리는 4차 디자인, 공간 디자인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은 일단 소통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면이냐, 입체도 준입체, 공간도 준공간. 그렇죠? 제품 디자인은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타일 디자인. 자, 텍스타일이 뭐예요? 텍스타일. 옷감이죠, 옷감. 옷감에다가 옷감 디자인을 하시는 겁니다. 직물에. 그 다음에 벽지 디자인. 자, 텍스타일이나 벽지나 다 평면인데, 이것도 시각 디자인 아닙니까? 아니요. 얘네들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카펫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인테리어 패브릭이면 가구의 있죠. 원단 있죠? 그 원단을 디자인하는 거죠. 얘네들은 다 제품이잖아요. 만약에 벽지에다가 조선생의 컬러리스트 하고 광고를 했다면 그건 제품이면서도 시각 디자인이면서도 평면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들이 서로 완전히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서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게시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게시판 자체는 뭐예요? 시각 디자인이면서 입체 디자인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게시판은 제품 디자인이죠. 제품이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정보를 전달하니까 그건 시각 디자인이고요. 또 전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스트리트 퍼니처라 그래가지고 또 여기 공간 안에 있는 애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딱 끊어서 딱 끊어서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시작은 시각 디자인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디자인의 개념으로 시작된 것은 뭐였어요? 제품 디자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윌리엄 모리스가 제품으로. 그렇지만 디자인을 할 때 처음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좋은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업 디자인, 액세서리, 공예, 가구, 뭐 조명 디자인 이런 것, 조명 기구 이렇게 제품들이죠. 제품들 이런 것들이 우리 뭐예요? 도구입니다. 도구. 그 다음에 공예라는 게 있고 크래프트 디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크래프트도 공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사실 공예라는 거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좀 회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그 옛날부터 해왔던 전통 그런 공예인데 거기에 플러스 디자인이 들어가서 크래프트 디자인. 그래서 공예라는 것보다는 크래프트 디자인이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간 디자인은 2차가 3차가 없어요. 이거 다 들어가 있지, 이 안에. 그래서 점포라든가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이라든가 정원, 스트리트 퍼니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공간. 공간은 우리 인간이 있는 공간, 실내냐, 실외냐 이거로 구분한다. 그래서 2차, 3차, 4차로 또 구분한다 해서 이 문제도 많이 출제는 안 되지만 종종 출제된다. 이렇게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 파트들이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디자인을 전공하고 알려면 요건 적어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환경 디자인, 공간 디자인 그러니까 환경 디자인 그러면은 환경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그 중에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 디자인 그러면 공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교육 환경 공공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제가 여기 그 서울시 교육 그 공무원들을 디자인을 강의하는 걸 이제 의뢰를 받아서 교육할 때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교육 환경 공공 디자인. 그럼 교육 환경이라는 게 뭐 어떤 공간적 물리적인 건가요? 아니죠. 그 물리적인 걸 포함한 이 교육 환경, 전반적인 교육 환경의 디자인을 어떻게, 공공의 목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라는 개념을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교육 환경 공공 디자인. 그냥 만들면 됩니다. 뭐 학교 안전 디자인 그러면 뭐예요? 안전을 좀 더 디자인 하자는 거죠. 우리 계획, 기획 얘기했었죠? 야, 우리 놀러 가는데 네가 좀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야, 이번 놀러 갈 때 네가 아이디어 좀 내. 이거보다는 야, 이번 여행 갈 때 네가 기획 좀 해. 이거보다는 야, 이번 여행 갈 때 너가 디자인을 해. 전략이라고 그랬었죠? 이거 틀리면 죽는 거야. 정도급 이상의 많은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관련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선생님 입장, 학생 입장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죠. 이거는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환경에서도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공간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 디자인 그럼 뭐라 그래? 공간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환경 디자인과 그러면 바로 공간 디자인과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구분도 잘 못하는 우리 분들이 꽤 많아요. 안타깝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뭐 디자인을 한다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환경 디자인부터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비주얼, 시각 디자인 뭐라 그랬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제품 디자인은 뭐 제품, 프로덕트 디자인. 그 다음에 environmental 디자인, environmental 디자인, 환경 디자인. 네이티브 발음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또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자, 환경 디자인 특히 어떤 디자인이라고요? 인간의 삶을 사는 생활 공간. 자, 일단은 뭐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그럼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건 뭘까요? 신비성이겠죠. 보통 신비성과 관련된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예, 균형. 우리 얼굴도 똑같이 눈, 코, 입 달렸는데 왜 저는 못생겼을까요? 예, 요 위치에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사신들의 손을 닿아서 균형을 맞추면 보기 좋아지는데 이제 그걸 신미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쾌적하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감정과 연결된 것이고 그렇죠? 아름답다는 건 좀 뇌의 기억이죠. 뇌의 기준. 또 기능적인 것은 뭐예요? 인간의 몸과 관련된 겁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공간을 그냥 대충 만들고 그냥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 좋은 공간을 통해서 그 공간 안에서 살다 보면 그 공간의 어떤 컨셉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어떤 감정이나 이런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름답고 쾌적하고 기능적, 그렇다 보면 뭐 당연히 삶이 어때 생기 있겠죠. 행복하고 즐거워지게 해주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단순히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뭐예요? 육체, 뇌, 정신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인간을 어때요? 포괄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들은요, 선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리더들이고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입니다, 리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자이너들이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이 뭐라 그랬어요? 창의성입니다. 그냥 뭐 입시미술이나 편입미술 해야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문제인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기존에는 이제 이 공간, 사람들이 사는 그 인테리어라고 그러죠.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간 디자인은요,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실내와 실외로 나눌 수 있는데, 실내는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테리어. 그 다음 실외는 뭐라고 합니까? 익스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실내는 다 그냥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집에 인테리어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 비행기 이런 공간들 있죠. 화장실, 목욕하는 곳, 이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인테리어고, 그 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익스테리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익스테리어 부분이 우리 도시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어떤 것들이 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쵸. 자연 환경 이런 문제, 그 온난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환경 디자인 할 때, 공간 디자인 할 때 많은 부분 이제 그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생태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환경 친화적 디자인, 리사이클링 디자인, 재활용이죠. 이러한 것과도 연결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런 디자인들이 이제 환경 디자인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에. 그래서 우리 이 환경 디자인에서 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지속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쓰면 쓸수록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뭔가 쓰면 쓸수록 인간이 간 곳은 많이 망가집니다. 그 해외 그 관광지도 인간들이 가면 망가져요. 그래서 어느 날 하여튼 몇 개월 동안 사용을 못하게 하고 해서 또 회복을 하고 이런 뉴스 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쓸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덜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뜨리지 않는 디자인.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이왕이면 태양이 잘 들어오고 그 다음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집을 짓자 이거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기도 다 뭐예요? 에너지고, 그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옥이나 이런 옛집을 보면 상당히 이 고차원의 디자인이었다. 자연 친화적 디자인입니다. 유럽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자인도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옥들 보면 이렇게 남향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어때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집을 지었었습니다. 자, 이 부분 특히 지속 가능한 이런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나무를 심는데 이왕이면 뭐예요? 물을 많이 먹지 않는, 그냥 던져놓고도 잘 자라는 이런 나무죠. 그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중에 하나는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은행나무였거든요.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못 살았던 시대에 이제 대부분이 겨울에는 나무를 캐서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산이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에 나무를 빨리 자르게 하기 위해서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나 은행나무 되게 은행나무 특히 가을에는 그 열매가 똥냄새 나고 그래서 막 욕을 얻어먹는데 아주 그
그 도시에서 잘 자라는 튼튼한 물도 많이 안 줘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래요. 단점이 이제 냄새만 나는 거지 그 열매를 우리가 먹기도 하죠. 은행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그 먼지나 이런 것들 잘 흡수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은행나무는 다 멸종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아주 그냥 잘 자라고 있죠. 하여튼 그렇대요. 예. 우리나라도 그냥 우리는 살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상당히 우리들은 잘 체감이 안 되죠. 왜 여기가 좋지? 저도 매일 강남에서 출근하고 강남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강남에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신비롭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우리 디자인을 하는 우리는 홍익인간이지 않습니까?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개국할 때도 그런 거예요. 아주 디자인 정신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너가요, 여러분이요, 바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디자인 조건인데, 그러면 이제 환경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미, 인공미. 자, 자연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인공미가 있는데, 자연만 또 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자연미를 살린다고 해서 그냥 살아버리면 사람이 생존을 못 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강에 그냥 던져놨어요. 그럼 거기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또 인공미만 있어도 안 되죠. 그 인공미와 자연미를 조화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5대5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9대1도 조화할 수 있고 7대3도 조화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조화. 그러면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공기관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우리 공간을 할 때 왜냐하면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공무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지금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발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로 이렇게 나눠서 옮기듯 이렇게 공공기관 배치도 상당히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환경색은 자연미와 인공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경색에 사용을 할 때 배경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되고 또 재료 선택 시 너무 튀거나 하지 않게 이 두 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과 잘 어우러지도록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광선이나 온도, 기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자연색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의 종류가 있는데 경관 디자인, 전시 디자인, 실내 디자인, 실외 디자인 이런 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되게 많아요. 실내 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 건축 디자인, 옥외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 디자인, 조경은 나무죠, 나무 심는 디자인,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도시 계획, 도시 경관 디자인, 생태 그린, 에코 디자인,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환경 디자인 안에 환경 디자인도 뭐라고요? 하나의 분야죠. 그 분야 안에 여러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네 가지도 잘 안 나옵니다만 그냥 요 네 가지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아까 그 디자인 분류도 한 문제, 환경 디자인에서는 지속 가능한 요거와 관련한 문제 정도 가끔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경관 디자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관이에요, 경관. 우리 눈을 보는 경치예요. 자,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공간 디자인이에요. 스페이스 공간 디자인의 종류 중에 하나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사람들이 또 보는 경관입니다. 그래서 경관 디자인은 과거에 이 고대의 정원이나 뜰 관리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돼서 지금은 이 발전된 공간 디자인, 현대의 어떤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쉽게 그냥 경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관, 눈으로 띄는 경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자연적인 요소가 있겠고, 자연의 요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위치고 크기고 자 이제 색감이 들어가죠. 어떤 모든 분야에든 다 색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각제품, 환경, 미용, 패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은 특히 색감이라는 것이 엄청 많은 감정적 요인을 주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형태라든가 선, 질감, 농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경관은요. 요 시험 문제 좀 많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 원경, 중경, 근경이라는 게 있어요. 원경은 저 멀리 있는 경관이고요. 근경은 가까운 경관이고요. 중경은 중간 정도의 경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표현 방식은 동적 경관과 정적 경관이 있어요. 스퀀스, 그 다음에 정적, 이건 우리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동적 경관은 움직이면서 보는 경관이고요. 정적 경관은 멈춰서 보는 경관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멈춰서 보는 경관이 바로 정적, 시인이고, 내가 뭐 걸어가면서 본다든가, 자전거를 타면서 본다든가, 운전하면서 본다든가 할 때 보는 경관이 바로 동적 경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관은 기본적으로 뭐 개인 공간, 집합 건축물, 지역 공간, 국가 경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관련 분야는 토목, 건축, 임학, 농학, 생태학인데, 자, 선생님이 이 컬러를 강의하면서 계속 중간중간마다 막 내가 왜 물리학을 해야 돼? 내가 왜 화학을 해야 돼? 왜 생리학을 해야 돼? 왜 심리학, 왜 경제학을 이랬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관련해서 경관 디자인 하기 위해서는 토목이나 건축, 임학, 농학, 생태학 관련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뭐예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괄적으로. 좋은 디자인은 좋은 재료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험과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사회의 어떤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지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림이나 잘 그리면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탁상 행정하는 사람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실제 문제를 찾아보고 하는 일을 안 하고 자기의 얄팍한 경험으로 앉아가지고 이럴 거야 하면서 지가 기획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탁상 행전하는 사람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경관 디자인도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환경 디자인 나오고 경관 디자인하고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아셨죠? 자, 경관의 종류 이건 뭐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천연미적이다라는 말 그대로 자연경관이겠고, 파노라마는 이게 넓게 보이는 경관이겠고, 포위된 경관은 이런 식으로 둘러싸인 거겠고, 초점적 경관은 어떤 눈에 이렇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터널은 터널, 세부는 세부, 순간적은 순간 이렇게 있다가 계속 경관이 있는 게 아니라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관, 이걸 얘기하는 건데, 경관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는 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나와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 디자인인데요. 전시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자체가 이제 필기만을 보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인 건 정도 알아볼게요. 전시 디자인,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다가 한다 보니까 공간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그 전시 디자인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목표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시각 디자인 분야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상품이나 메시지를 어떤 공간에 연출하되 시각 심리, 이거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면서 전시 디자인이다. 그래서 전시 디자인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디스플레이 디자인 얘기했었죠. 디스플레이, 쇼윈도라든가 뭐 이렇게 백화점, 그다음 진열하고 전시하고 공간 조형, 광고 목적편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전시 디자인 안에 디스플레이 디자인, 그리고 전시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이면서 공간 디자인 두 가지. 자, 매장이나 쇼윈도, 전시장, 엑스포에서 사용하고요. 구성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반복됐네. 예. 자, 구성은 구성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전시 디자인의 목적이죠. 상품 정보를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삭제. 얘를 하는 목적은 뭐냐? 상품 정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막 혀가 꼬여요. 뭐라 하면 안 됩니다. 네. 상품 정보 전달, 신상품을 홍보하고, 유행을 창조하고,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뭐 심지어 효과, 직접, 암시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 이 정도만 할게요. 요거 다 아는 내용이고, 사실 그런데 전시 디자인 관련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배우지 않죠. 미시적으로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근데 100문제일 때도 별로 안 나왔던 것이 80문제로 바뀌었을 때 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공부 차원에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입니다. 자, 개념 우리 실내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실외 디자인이 있다고 했었는데, 자, 실내 디자인 하면 뭐 인테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우리가 실내 디자인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테리어는 인간의 삶, 우리 거기서 자고 먹고 입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능, 감성, 환경 마찬가지예요. 몸, 마음, 뇌, 이 전반적인 인간은 단순히 외모로 평가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항상 웃는데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반면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매가리가 없거든요. 전 진짜 어디 가나 항상 매가리 없게 하고 다닙니다. 그냥 이러고 다녀요. 근데 속 안은요, 저 되게 좋아요. 안에서는 매일 막 이러고 있어.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습니다. 겉은 그런데 속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단순히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능, 감성, 환경을 종합적으로 그냥 대충 막 점보고 하는 막 그런 대충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획하는 디자인이다 얘기했었죠. 그죠? 계획과 기획 개념, 목표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한 것을 내가 기획할 수도 있고, 계획하는 사람 따를 수 있고, 기획하는 사람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과 기획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디자인이에요? 계획하는 겁니다. 물론 기능적인 일, 시공과 관련해서 특히 공간 디자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시공인데,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가 설계하고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공간 디자인은 시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상당히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을 이 사람이 100% 이해한다, 못한다? 못한다. 단순히 어떤 내가 설계도를 주고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요? 만들긴 하겠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요. 도면으로. 그러니까 도면도 이제 발전이 돼서 예전에는 실제 모양을 그 스티로폼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예전 막 그 건축가나 이런 애들은 그걸 직접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만들게 했었는데, 뭐 지금도 만들긴 하지만 뭐 지금은 대부분 뭐 컴퓨터를 가지고 3D로 이렇게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도 시공하는 사람이 헷갈려야 안 헷갈려요?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이제 설계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어떻다?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다. 실내 디자인도 마찬가지, 인테리어 쪽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계획하는 것이지 가서 만들고 있는 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테리어니까 내부 공간이고 항상 뭐 미적인 요소인데 그 미적인 요소도 마찬가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클래식하게 해주세요. 저는 되게 좀 모던하게 해주세요. 저는 미니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적 요소를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거죠. 디자인은요,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다 똑같습니다. 고객인 사람이 원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거주자 취향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성 반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게 뭐냐? 장애인들이 있으면 그 장애인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걷지 못한다면 걸을 수 있는 어떤 그 손잡이를 디자인해주면 어떻겠어요? 되게 좋겠죠? 그리고 쾌적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게 실내 디자인이지 단순히 그냥 이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내 공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작업 공간, 생활 공간, 상업 공간, 공공 공간. 작업 공간은 내가 뭐 사무실, 연구실, 교실 이런 거고, 생활하는 공간은 뭐 안방, 건너방, 뭐 이런 거, 병실, 침실, 호텔 이런 거고, 상업 공간은 이제 돈 버는 공간이죠. 커피숍, 식당, 극장, 쇼핑센터. 공공기관은 뭐 공공기관, 공안, 철도, 기차역, 터미널, 뭐 도청, 시청,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이렇게 다양한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나오는 거는 또 뭘까요? 자,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여기도 가끔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일단은 수평적 요소냐 수직 요소냐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바닥이 있죠.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닥입니다. 무슨 요소? 수평 요소.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뭐예요? 하중을 하중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겠죠. 기둥. 얘는 뭡니까? 수직 요소. 그 다음에 우리 벽이 있습니다. 벽도 마찬가지. 무슨 요소? 수직 요소. 바닥과 천장이 있습니다. 천장 무슨 요소?
수평 요소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뭐 이게 어렵습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바닥부터 보면 우리 바닥은요 수평 요소입니다. 그리고 실내의 공간을 이룰 때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죠. 인간이 접촉하는 가장 많은 빈도가 높고요. 하중을 지탱하고 그 다음 벽보다, 이 벽보다는 어때요? 어둡습니다. 안정감도 있어야 되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문제 많이 나와요. 벽보다 어때요? 명도가 낮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천정은 말 그대로 천정입니다. 수평 요소죠. 면적이 큽니다. 빛이나 소음 이런 보호 기능을 갖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요즘에 소음도 보호가 안 돼가지고 요즘 막 그냥 칼부림도 나고 하는데 어쨌든 천정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천정은 바닥에 비해서 어때요? 좀 밝아야 됩니다. 조명이 이렇게 우리 간접 조명처럼 이렇게 반사돼서 좀 밝게 해주기 때문에 천정은 비교적 전체에서 가장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보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죠. 그 기둥은 이제 수직 요소고요. 천정과 바닥의 하중을 지탱해주고 구조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이 보예요. 보. 수평 요소고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고 천장 하중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안에 문이 있죠. 벽이나 창, 외부랑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벽은 수직 요소고 공간 크기를 결정하고 형태를 규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보호 기능도 있죠. 자, 문은 이제 그 밖과 안으로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 개구부죠. 사람 물건들이 이동하는 공간이고요. 창은 조망, 밖을 볼 수 있고 채광, 빛을, 환기, 통풍, 뭐런 개방감 이런 걸 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여기에 이제 마감 요소나 장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조명이고 하나는 가구다. 이건 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넣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실내 디자인 과정은 뭐냐? 기획 설계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공사 감리한다. 요 네 가지. 뭐라고요? 기획 설계. 기획을 설계하는 겁니다. 예, 기획을. 그 다음에 그 기획 설계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본 설계. 그리고서 이걸 가지고 실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실시 설계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감리라고 합니다. 공사 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우리 디자이너들은 어떤 것으로 전달한다? 뭐로? 도면이죠, 도면. 근데 도면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뭐 견적도, 설명도, 전개도 뭐 되게 많은데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시방서입니다. 뭐라고요? 시방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나마. 시방서는요, 이제 실제 공사를 하거나 이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할 건지에 대해서 적어 놓은 하나의 문서입니다. 책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도면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실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해야 하는 디자이너나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또는 발주처도 되겠네요. 그런 거예요, 시방서. 이걸 없으면 어떻게 나중에 서로 말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말다툼이 생길 수 있겠고, 그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 그리고 품질 같은 것도 너 이거 쓰겠다고 하는데 왜 안 써? 할 수 있는 계약서와는 좀 다른, 좀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할 경우가 아니라 하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의 그런 설계도입니다. 전체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시방서대로 해야 돼요. 아셨죠? 예, 시방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책임을 이제 하지 않는 사람이 지게 되는. 그래서 시방서, 알겠죠? 시험 문제에 그게 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도 마찬가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환경 디자인 한 문제, 전시 경관 한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시험 문제가. 자, 패션 디자인. 그럼 패션이란 말은 방법, 방식, 유행, 양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패션 디자인 그러면 옷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건 마찬가지. 시각 디자인은 뭐예요? 보기 좋게끔 만든다랑은 똑같습니다. 패션은요, 물론 기본적으로 의상, 옷을 만드는 것이 들어가죠. 걔가 좀 많은 영역에 포함은 되지만 단순히 옷뿐만 아니고 이러한 직물이나 모피나 가죽, 이런 소재, 장신구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체의 그것을 다 포함한
그리고 기획하고 막 이런 것들까지 패션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앙드레 김 선생님을 패션 디자이너라는 것은 앉아서 자기가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계획을 하고 옷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따로 있고요. 컬러리스트 따로 있고요.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관리 감독하는 거죠. 영화 감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잘 찍고, 그 사람이 편집하고, 그 사람이 섭외하고. 안 그래요. 조연출이하고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도 단순히 옷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옷에 관련한 전반적인, 옷뿐만 아니라 직물이라든가 뭐 기획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한다? 패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환경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 중요하지만 얘는요, 특징이 뭐냐?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빠른 변화주기. 왜냐하면 유행을 잘 타요. 예. 우리가 길을 다닐 때 어떨 때 좀 쪽팔리냐? 쪽팔린다는 말을 써 죄송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옷이라는 것은 길거리에 보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찾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시대마다, 그때마다 엄청나게 빠르게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변화를 주는 분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는 컬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컬러에서는 이제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우리가 색채 관련해서는 어떻게 트렌드 분석을 하느냐.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 기획은 뭐예요? 문제인식, 자료 수집, 분석, 평가라는 프로세스를 간다 했었죠? 여기서 자료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료 없이, 재료 없이 어떻게 요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디자인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자료 수집이라는 걸 몰라요. 자료를 찾는 게 디자인의 시작인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 우리 마케팅 배웠죠. 그리고 컨셉트, 이걸 통해서 컨셉 잡는 거예요. 유행색, 중요하죠. 그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은 되게 중요하죠. 어떤 게 디자인이라고요?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좋아하는 걸 너 해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디자인의 시작은 뭐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것만 이해해도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션 디자인의 미의 요소.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이 좋고 합심 경독질 배웠는데 그 중에 미를 이루는 요소는 기능, 재료, 색채, 형태. 이게 뭐냐? 옷 살 때 그러잖아요. 옷 그 형태도 보고 기능도 보고 가벼운데 되게 따뜻하네요. 그 다음에 어떤지 이거 굳습니다. 마지막에 다른 색깔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패션 디자인에서 말하는 미라는 것은 뭐다? 기능, 재료, 색채, 형태. 그 중에 뭐예요? 색채미.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뭘 배워야 된다? 컬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패션은. 근데 이제, 자, 패션 디자인 관련 용어, 요거도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니까. 근데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안 하면 또 꼭 그게 나와요. 옛날에도 항상, 공부하다가, 요건 안 나오겠지 하면 꼭 그놈은 꼭 나와. 예, 그래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단순히 필기 시험 보기 위한, 실기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니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패션 디자인 용어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거 이제 패션에서의 어떤 그런 사용하는 용어들인데 이게 나중에 배색과도 되게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성들을 위한 댄디한 그런 색을 배색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럼 되게 어려워해요. 자, 우리는 배색이라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다? 감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댄디니까 얘는 어떤 색상 썼고 얘는 어떤 명도 썼고 어떤 채도를 썼어. 그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댄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대표 이미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댄디가 뭐예요? 댄디하다라는 거 뭐예요? 멋있고 세련된 간결미, 멋쟁이의 의미, 귀족 스타일 패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댄디는 거 꾸민 듯 안 꾸민 듯 아주 자연스러운 지적인 남자들이 그런 깔끔하고 세련된 그런 남자 스타일을 댄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옷을 색상이 이게 아니고 우리 벌써 키워드가 나오죠. 뭐예요? 세련되다, 간결하다, 귀족스럽다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배색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색상, 거기에는 어떤 명도, 그거는 어떤 채도. 그러니까 주조색은 뭐 어떤 톤의 어떤 색상으로 주조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샤넬 라인은 이거는 이제 그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유행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입어도 항상 단정하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예,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어때요? 그 연령이 초이라서 누구나 어울리는 그 선이에요. 선. 예, 선의 의미가 바로 샤넬 라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건 기억하시고. 에콜로지 그러면 뭐예요? 자연 소재를 사용한다. 자연에서 나온 소재를 사용하는 그것을 에콜로지. 그럼 에콜로지한 배색을 하시오. 그럼 뭐예요? 자연 친화적인, 내추럴한 이런 배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 친화적인 것은 어때요? 편안하고 은은하고 안정감 이런 걸 하는 거지. 조선생을 배색하시오. 그랬더니 조선생은 매일 검은색에다가 칠판색을 입으니까 그 색을 그게 아니고 조선생의 이미지를 배색하는 거예요. 저 이미지 어때요? 여러분 이미지 저 보면 어우 재수없다. 뭐 아우 안 웃기다. 썰렁하다. 열정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하는 거예요. 조선생은 열정적이다. 그럼 그 열정적인 걸 배색하는 거예요. 그 감성 배색은 어렵지 않아요. 컬러리스트 할 때 조색은요, 기본적으로 8주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배색은 개념만 이해하면 하루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리스트 공부할 때 왜 학원을 오느냐, 왜 선생님한테 배우느냐 그러면 사실은 조색 때문에 그러는 거고, 배색은 강의만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다? 저한테 와서 배워라 라는 겁니다. 모두 실기도 제발. 자, sophisticated 요 네 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라 이렇게 정리한 거고 그 외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ophisticated라는 것은 그냥 똑똑해 보이고 예, 지성과 교육이니까 똑똑해 보이는 전문 여성, 고급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고급스러운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이제 교재 보면 뭐 에스닉이다. 이건 뭐 전통 문양 뭐 이런 느낌을 우리는 에스닉이라고 합니다. 캐주얼하다라는 건 뭐예요? 격식이 없으면서도 편안하고 활동적인 일상복이죠. 어떻게 배색합니까? 편안한, 활동적인 요거 가지고 배색을 하시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색상을 무조건 쓰고 어떤 명도, 채도만 써야 돼가 아니라 얘는 대체적으로 밝아, 얘는 대체적으로 어두워, 채도가 높아, 채도가 낮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조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건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벌써 배색은 끝난 거랑 똑같아요. 자, 보헤미안 디자인, 보헤미안 스타일이야 나오죠, 교재. 그거는 뭐예요? 그 옛날 집시, 유랑민 이미지죠. 그죠?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유로운 예술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배색하시면 되고. 빈티지다 그러면 옛날, 예스러운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지로. 앤티크도 마찬가지,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의 색을 쓰는 거죠. 클래식도 마찬가지.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뭐 언제나 입어도 잘 어울리는. 모던 룩은 뭐예요? 모던하다라는 것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그런 스타일을 얘기하고. 엘레강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배색에서. 우아하고 고상한. 그럼 우아하고 고상한의 색상, 명도, 채도를 찾아서 배색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포컬러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민속 전통 스타일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맨틱은 뭐 이거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감미롭다. 그 다음 엠파이어 스타일은 뭐냐면 예전에 그리스 여신들의 그런 그 실루엣 그 느낌 있죠? 그런 걸 얘기하고, 데콜타즈는 이 목선과 쇄골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네크 라인의 그런 그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버슬은 뭐 엉덩이를 강조하는 디테일을. 그 다음 퀼팅 시험에 나왔었는데 퀼팅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군대에서 입었던 옛날 깔깔이 같이 솜을 넣어서 그러니까 손을 넣어가지고 누빈 장식 기법입니다. 아주 푹신한 느낌이 나는 그런 것이고요. 레이어드 룩은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안 했구나. 뒤에 얘기하구나. 겹쳐 입는 옷입니다. 레이어드 룩은 겹쳐 입는 옷. 그 다음에 포멀 웨어라는 것은 뭐 행사나 의식에서 입는 정장과 드레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네 가지가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맨 뒤에 나와 있는 퀼팅, 레이어드 룩, 그 다음에 포멀웨어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데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예.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안 하기는 그렇고 하자니 또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개괄적인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행의 개념. 요거는 조금 많이 출제되는 거라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행은 패션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유행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우리 그 패드랑은 다른데 우리 아이들 쓰는 기저귀는 FED인데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짧은 시간 유지됐다 사라지는 유행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크레이즈는요, 패드처럼 짧지만 되게 어때요? 폭발적입니다. 열광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패드보다 훨씬 열광적으로 유행하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유행입니다. 그 다음 트렌드라는 것은 어떤 방향, 경향, 동향, 추세, 유행. 그래서 이 트렌드 그 시대의 어떤 경향이에요. 경향. 뭐 이런 미니멀리즘이 그 트렌드가 있다. 미니멀리즘. 이런 식이 경향이 바로 트렌드.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스타일. 뭐 바로크 스타일, 모더니즘 스타일. 이런 거 있죠. 우리 그런 개념이고. 클래식은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오랜 시간 유행하는 그런 오랜 시간 유행하는데 뭐예요? 뭐 보통 흰 셔츠 같은 거는 뭐 유행을 막 너무 타는 것도 아닌 계속 같은 유행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블랙 재킷 같은 거라든가 흰 셔츠라든가 뭐 트렌치 코트 이런 것들은 그냥 뭐예요? 클래식. 자, 포드는요. 패드 있죠. 패드랑 그 다음에 클래식의 중간 정도 되는 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프는 그냥 우리 제품의 수명주기 할 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있잖아요. 도입기만 있고 끝한 유행을 플로프라고 합니다. 얘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암기해 두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바로 유행색입니다. 이 유행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행하는 색인데, 유행할 거야 하는 제안하는 색이다. 유행색. 자, 누가 하느냐 그러면은 국제유행색위원회라는 곳에서 하는데, 원래 유행색은 꼭 얘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색채 전문 기관들이 각 분야마다 뭐 패션, 제품 막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 패션 분야예요. 패션 분야 산업에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약 2년 전에 미리, 그러니까 2년 후죠. 2년 후에 그러니까 유행할 색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하고 하는데, 뭐, 그 방식은 뭐, 색상 주기, 톤 주기, 이런 거, 난색, 한색, 이런 걸 통해서 그냥, 2년 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1월, 7월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럼 유행색을 이거 무슨 예언인가? 사람들이 그때 가면, 유행색을 맞춰서 이게 유행할 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원단 같은 거 있잖아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량 생산이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에서 2년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놓는데요. 그 위에 쓸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단과 관련해서 이걸 다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떤 예측을 해주면 그 관련한 원단들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암묵적으로 디자이너들에게 그 원단이 있으면 당연히 그 원단을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단을 이 시즌에는 사용합시다라는 식의 어떤 기준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지, 미래에 막 점을 치는 뭐 어떤 색이 유행할 거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제유행색위원회 이해하시고, 그 다음 몇 년? 2년. 그리고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땡큐 하고 한 문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별 패션 컬러 특징. 이거는 이제, 그냥 짜증나죠. 자, 저도 짜증납니다. 우리 그 역사 배울 때 미야, 유리, 도쿄, 구대순, 바를 배웠는데 시대별 또 나눠서 그때 또 어떠한 옷이 어떠한 스타일이 유행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이걸 다 어떻게 오냐, 이거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포기할까요? 해도 됩니다. 찍어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 감정이 생겨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들이 있는데 되게 밝고 활발한 애들을 보면 그 과정에 부모들이 되게 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활발한데 아이가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은 진리, 정답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여자들은 내가 어쩌다, 남자들은 보통 어쩌다 그러면 여자는 무조건 그래,
여자는 이가 없어요. 우리 디자인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법칙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오해 좀 하지 마십시오. 아, 말하는 게 무서워. 그냥 오해들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럼 이 시대마다의 사건들이 있어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도 엄청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그 전염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코로나 때 어때요? 우리나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전환되고 많은 부분이 자택근무 이런 개념들이 많이 확립되면서 완전히 뭔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도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화가 형성되고 어떤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것만 이해를 하면 그냥 그거로 가지고 그 이미지를 하시면 돼요. 자, 1900년대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계를 위한 대량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 어떻다고 그랬죠? 되게 지금처럼 기계 자체가 되게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좀 조잡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컬러나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처럼 화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딱딱하고 막 좀 뭔가 이렇게 조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상당히 그 여성적인 그때 이제 나온 게 뭐예요? 아르누보예요. 아르누보가 우리 뭐죠? 우리 미술공예운동할 때 아트 새로 뉴 새로운 예술 1920세기가 오면서 새로운 예술을 하자라고 나온 게 바로요. 그래서 인상주의, 미술의 인상주의 아르누의 영향으로 부드럽고 여성적인 파스텔의 이런 색조의 그런 색들이 이때 유행했다. 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알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옷, 누구나 다 하는 것보다 튀고 싶어 하는 영향이 있어요. 옷을 입을 때도. 물론 저처럼 튀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입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백이민족 아니죠? 흑이민족입니다. 우리 나가보면 다 거의 무채색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또 보면 되게 화려하면서 눈에 띄는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하여튼 그때마다 그 시대의 영향으로 그렇다. 자, 1910년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그 오리엔탈리즘 영향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 1900년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그 자본주의죠. 이제 공장을 짓고 막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없었던 모더니즘이 뭐예요? 따지자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더니즘, 기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속도가 되게 빨라졌죠. 그리고 힘이 있어지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외국 문화들을 접하게 되면서 서양 사람들은 일본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뭔가 신비로운 막 금으로 막 치장돼 있고 막 신비로운 그 신밧드의 모험 같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항상 뭐예요?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그죠? 감정이 좀 힘들면 명도는 좀 낮아지고 채도도 탁해지고 색상도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분이 좋아지면 어때요? 선명하고 밝고 다양한 색상을 쓴다. 이 정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비교적 어때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선명한 색조라는 것은 고명도 고채도 오렌지, 노랑, 청록색 같이 이런 멀티컬러 다양한 색상을 사용했다. 그러면 선생님 오렌지, 노랑과 청록색만 썼네요. 이건 아닙니다. 그냥 다 썼는데 그중에 비교적 이런 색들이 많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르누보 작품들도 보면 약간 이렇게 난색 계열의 색들이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사건을 하나씩 이해하시면 됩니다. 1920년대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예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있었거든요. 전쟁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어때요? 좋아요? 슬퍼요? 싫어요? 싫죠. 그러니까 그 전쟁 때는 슬프지만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어때요? 회복이 되죠. 그래서 경제가 다시 막 다 부셔져 있던 것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경제가 호황되고 그 다음에 장식 문화, 아르데코 이런 것들 그리고 하면서 전장이 끝나고 나서 해방감을 누리고 화려한 소비, 그 다음 사치, 그래서 금과 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채도가 높고 대비가 큰 그런 배색들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930년대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세계 경제 대공황입니다. 1929년부터 39년 동안 10년간 있었던, 이때 많은 사람도 굶어 죽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냥 대공황이 뭐예요? 멘붕 왔다는 얘기입니다. 멘붕.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근데 저 웃긴 거는 물건도 많고 제품도 많고 다 좋은데 다 가난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학이니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건데, 하여튼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회의적, 우울한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 여성적 우한 이런 것들, 선생님 이때 이래야 돼. 이것이 뭐예요? 반대로 이거에 역행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사람 그렇지는 않고 선호하다. 비교적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1940년대는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만큼 세계 인류사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는 이 전쟁의 영향으로 이 생존이 되게 중요하고요. 살아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이나 실용 이런 거 궁대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검정, 카키, 올리브 같은 밀리터리룩이 유행을 했고요. 끝나고 나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뉴룩이라는 게 유행하기도 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는 마찬가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전쟁이 끝나니까 우리 앞에 1차 세계대전 끝난 것처럼 경제도 회복되고 사람들이 한 집, 10집, 전 세계 10집마다 한 사람이 죽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중심적, 안정, 평안,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은은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가 유행을 했다. 튀지 않고. 자, 그 다음에 1960년대로 넘어가면 우리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의 당사자보다는 2세들이 이제 나오면서 젊은 세대들 위주로 해서 대중문화가 아주 유행을 하죠. 이때 팝아트니, 오바트니, 키넥트 아트니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개성을 강조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명하고 선명한 색채와 대비, 강한 대비 이런 것들의 디자인이 있었다. 1980년대 아닙니다. 이거 1970년대입니다. 항상 이게 오타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 강의 찍을 때 프리젠테이션 이 PPT 작성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한다고 보겠지만 이거 제작하고 자료 찾고 또 강의하고 하려면 하루 종일 한 편을 하루 종일 해도 될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오타가 난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1970년대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 태어날 때요. 1973년 1차 석유 파동, 2차 1979년 파동이 일어났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석유값이 대떠 오른 겁니다. 자, 석유는 우리가 기름만이 아니죠. 우리 옷 같은 원료 같은 것도 뽑는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석유값이 올랐다는 것은 물건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해서 먹고 나는 나라는 어때요?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석유 파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전략하고 좀 실용적이면서도 오래 입는 옷들 이런 것들이 유행한 것이죠. 그래서 레이어드 이거 겹쳐 입는 거라고 했었죠. 그죠? 빅룩은 헐렁헐렁하게 입는 옷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오래 입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고 나면 이뻐져가지고 옷을 막 사죠. 그런데 살이 다시 찌고 나면 못 입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큰 추링 같은 거 입고 다니게 되는 치마 입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애시당초 어때요? 큰 옷들을 입게 되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80년대로 넘어가면 이때는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자,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좀 어떻게 논리적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의 차별이 있기 시작한 것이죠. 항상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책 같은 거 만들면 사실 그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만 손해볼 수 없어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 공동체가 이제 질서도 안 지키고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것이 정답이냐? 좋은 점도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반대하는 거죠. 모더니즘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답이 없어요. 그냥. 예.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떠니까? 불완전하니까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상당히 다양한 그 문화 다원화 시대, 그리고 이때는 또 더욱더 글로벌한 시대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그래서 막 뭐 일본이 독일 거 가져와서 막 혼합하고 막 이런 실험하고 하는, 그래서 많은 뭐 재패니즈루, 엔도리니즈루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는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리즘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수출하고 여행 가고 하는 시대가 되면서 정보화 시대로 또 갔고요. 그 환경 문제도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맹하냐?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도 쉬어야 되고 뇌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쉬는 거거든요. 근데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 뇌가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분명 나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나는 누워서 있었는데 왜 피곤하지? 뇌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도 쉬고 뇌도 쉬고 또 마음도 감정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 소모하면 에너지가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는 되게 복잡한 걸 싫어해요. 이제 유튜브도 어떻습니까? 저도 쇼츠로만 많이 봐요. 그리고 어때요? 그냥 이 강의도 그냥 못 들어요. 1.5배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말을 좀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환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어떤 그런 그 미니멀리즘이라 그러죠. 아주 단순한 그러한 절제된 색이 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니까 한 건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돌아가면서 한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 패션 색채 계획의 순서는 색채 정보를 분석해야 되겠고 디자인하고 평가하겠다. 자료 수집 분석 평가. 그 순서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용 디자인입니다. 자, 미용 디자인 그럼 뭐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제가 만약에 원빈 같은 외모로 이런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아마 계속 보고 그냥 한순간도 막 이러면서 이러고 봤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잘생겼으면 지금보다 말을 한 반만 해도 될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본능입니다. 본능. 자,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다양한 그런 환경적 요인에서 바뀌죠. 매번 바뀝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낄 때, 자, 그 안정감이 우리에게 긍정적 감정을 주거든요. 불안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강박증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이렇게 균형에 안 맞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강박 있는 분들은 그게 되게 불안함을 느껴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라는 것은 바로 그 안정감이에요. 즉 균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미용은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미용의 또 마찬가지 대상은 뭐예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특히 어느 부분이죠? 감정입니까? 뇌입니까? 몸입니까? 하면 이 몸에다가 직접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뇌와 감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몸에다 하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상당히 보건, 위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헤어 디자이너들 매번 소독기는 소독하고요. 소독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각각마다 우리가 미용은 헤어, 메이크업, 네일, 스킨케어 각각마다 또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이렇게 소독하고 하는 그 과정도 점수 안에 포함될 정도로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왜? 사람의 피부에, 그죠? 피부 또는 눈동자, 모발 이런 데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그 사람 몸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 고객의 미적 요구랑 어떤 트렌드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네일아트, 스킨케어.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요, 사실 하나마다 뭐가 있다고요?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기 시험이 있는데, 얘네들만 해도 또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얘네가 만약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면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정리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책들도 다 봤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다 만들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정리한 정도 수준에서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헤어스타일이라는 건 뭐예요? 헤어, 머리의 스타일, 모양이죠. 그래서 헤어두라고도 합니다. 헤어두.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마다, 그 다음에 민족마다, 개인마다 다양한 그런 디자인을 있겠죠. 그래서 보통 혼자 하진 않습니다. 보통 패션 디자인이랑 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하겠죠. 그냥 패션과 같이 이렇게 일치시켜서 하겠죠. 민족마다도 보면은 그 흑인들 보면 머리가 막 완전 진짜 막 엄청 곱슬인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염색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염색은요 뭐냐는 물어보죠. 연모제를 모발에 이 피질층 안에 침투시켜서 어떤 색을 입히는 것. 요게 시험 문제에 헤어스타일에서는 요것만 나왔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그 염색할 때 우리 컬러 배우고 개념을 이해하고 하는 거랑 개념을 모르고 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들도 어떻게 해요? 컬러 공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헤어 디자이너 분들 많이 오셔서 배웁니다. 자, 메이크업은 뭐예요? 이제 메이크업이라는 뜻은 제작하다, 보완하다라는 것이고 보통 이제 화장품이나 그걸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신체인 얼굴에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걸 하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미적 행위겠죠. 본인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외선이나 이런 대기 오염, 온도 변화에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단점을 보완한다. 결국 자기의 못생김을 좀 아름답게 보완하는. 그럼 메이크업 그러면 화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연극할 때, 뮤지컬 할 때, 영화 할 때, 방송할 때 또 메이크업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화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메이크업도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메이크업 균형을 갖게 하는 요인, 메이크업 표현 요소, 메이크업의 주요 관찰 요인. 요 세 가지 문제만 나왔어요. 메이크업의 균형을 갖게 한다. 자, 균형은 뭐라 그랬죠? 미라고 그랬으나 좌우 대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메이크업 보면은 그 부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요. 전체와 어때요? 부분의 균형. 그 다음에 색의 균형. 그러니까 컬러리스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표현할 때는 색과 형태와 질감. 우리 특히 피부마다의 이 질감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 메이크업 할 때 주요 관찰해야 하는 요소. 첫 번째, 이목구비를 봅니다. 먼저 이목구비. 그러니까 다음 말은 배분이죠. 얼굴의 입체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체를 어떻게 조절할지 하는 입체죠. 얼굴 형태의 배치. 요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일 아트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네일이라는 것은 이제 손톱과 발톱을 관련한 나름 아름답게 보여지는, 물론 그 케어 개념도 있지만, 그래서 손톱은 매니큐어, 발톱은 페디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일 아트도 보니까 되게 그냥 나는 손톱에다가 그냥 매니큐어 바르면 끝인 줄 알았는데, 기계도 많고 장비도 많고 진짜 많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관련한 화장품도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컬러 공부하는 것이 되게 유리합니다. 메이크업, 네일 아트, 헤어스타일 다 유리합니다. 이거 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 필요한지. 그럼 안 되겠죠. 시험 문제도 안 나오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실기 배울 때 얘기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실기는 조선생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스킨케어도 마찬가지죠. 이제 피부죠, 피부. 예.
그래서 피부를 손질하는 거죠. 뭐 마사지를 한다든가 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손질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 이것만 나왔습니다. 피부색에 관련해서 헤모글로빈, 멜라닌, 카로틴 이것에 대한 시험 문제만 나왔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었죠. 헤모글로빈은 혈액의 색이다. 멜라닌은 우리 피부죠. 피부. 카로틴은 이제 빨갛고 보라색의 양을 따라 나타난다. 우리 피부는 이런 세 가지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되고 영향을 준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양은 많은데 출제되는 문제가 적고 그리고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짜증 바가지 그러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 진단법.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 퍼스널 컬러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 이 퍼스널 컬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울 게 많지만 이제 기본 개괄적인 이야기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연색성 관련한 얘기도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에 어떤 조명을 비추냐에 따라서 그 사과가 윤기 있는 사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윤기 없는 아주 칙칙한 시들어 보이는 그런 사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사과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무엇에 따라서 조명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얼굴에도 마찬가지 이제 뭐 얼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색 이것이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그 컬러에 의해서 어떤 색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잘 어울리는 색이 있고 또 잘 어울리지 않는 색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 원리는 그 요하네스 이텐과 로버트 더가 만든 사계절 그 색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의 색채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이 있잖아요. 그 색에는 어떤 그런 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분석한 그것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된 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 색채 이론 있죠. 그 이론이랑 자기들의 어떤 그 문화에 맞게 분류하면서 1980년대, 90년대 일본에서 그 이미지 컨설팅, 뷰티 관련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서 대중화되었던 것인데 우리나라는 대략 2000년 초반에 도입이 됐어요. 제가 2005년인가 6년인가 코엑스에서 이제 컬러 관련한 박람회가 있어 갔었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 들어온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무슨 천들이 막 쌓여 있고 한 사람씩 앉혀놓고 앞에다 천을 갖다 대면서 뭐라고 일본 말을 하면서 옆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퍼스널 컬러에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의 고유한 그 컬러가 있는데 크게 일단 1단계는 웜톤이냐 쿨톤이냐 이거를 진단합니다. 진단이에요, 진단. 그래서 웜톤은 말 그대로 따뜻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노란빛이 도는 것이고 쿨톤은 뭐죠? 차가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푸른 기미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웜톤이냐 쿨톤이냐를 가지고 이제 사계절 그 계절색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밝은 톤입니다. 밝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맑고 생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 이제 봄 관련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주 화사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요, 그 밝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어떤 여성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되게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의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 가을은 웜톤이라고 그러죠. 좀 따뜻한 피부색의 차분한 느낌. 예. 그래서 따뜻하긴 한데 약간 어두우면서 약간 따뜻해요. 빛과 같은 성숙한 느낌. 그래서 색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그런 색이고, 겨울은 이제 어둡고 선명합니다. 대비가 강하고, 이제 얼굴을 색이 상당히 또렷하게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 이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뭐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근데 퍼스널 컬러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야, 이 퍼스널 컬러를 딱 진단해주면 죽을 때까지 그 색이 그 사람한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얼굴이 탔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진단했을 때보다 얼굴이 타거나 좀 늙거나, 그쵸?
어떤 피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도 내 염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꼭 너한테 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진단하시는 분들도 진단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면 너 무조건 이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퍼스널 컬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컬러리스트 관련한 이 자격증도 취득하는 게 좋고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이제 그 진단을 해줄 때 그 사람도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색상은 어떻고 명도가 어떻고 채도가 어떻고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단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있다. 이렇게 관련한 시험 문제도 출제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환경 디자인, 그 다음에 미용 디자인 관련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시각이랑 제품 디자인 또 있죠, 그죠? 그 외에도 이제 또 여러 기타 디자인까지 해서 우리 다음 시간까지 이야기하면 뭐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우는 부분에서는 양에 비해서 출제되는 부분은 조금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배우는 양에 비해서는 우리가 뭐 좀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아닌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또 우리 나는 왜 불안한가 라는 책을 또 광고합니다. 너무 안 팔려요. 물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쓰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을 위한 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꼭 디자이너들만 읽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우리 청년들 또 부모들 뭐 이런 분들 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 지을 때부터 이제 디자인 빼고 나는 왜 불안한가라는 제목을 했어요. 뭐 비슷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가야 하고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소통은 어렵고 그 소통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인간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감정의 시작은 바로 불안이에요. 그럼 나는 왜 정말 불안한가?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면 사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심리철학 에세이입니다. 디자이너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좋으시면 후기도 남겨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 영상 강의 지금까지 들어봤더니 이제 처음에 무료라고 해가지고 에휴, 대충 했겠지, 그냥 뭐 문제나 읽어주고 했겠지 하고 듣다가 너무 양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막 무료로 이런 강의 해주셨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한 마음이 드시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몇 건 안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론서 보셔야 되겠죠? 네, 이론서 보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